안녕하세요. 저는 부지런한 사랑의 저자 이슬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명강의 빅10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저는 글쓰기는 어떻게 부지런한 사랑이 되는가를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의 6번째 책, 부지런한 사랑을 주로 인용하면서 이야기하는 강연일 텐데요. 부지런한 사랑이라는 제목은 제 생각에는 글쓰기라는 작업의 은유인 것 같습니다. 글쓰기가 어떻게 우리를 부지런한 사랑의 세계로 데려가는지 이야기하는 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부지런한 사랑 무엇일까? 그곳으로 가는 작업은 어떨까? 이야기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우선 저의 소개를 간단히 먼저 드리자면 일간이스라를 발행하고 있고요. 동시에 해엄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는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작가,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이 작가 생활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생활체육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안 아프고 열심히 하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요가를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건을 지향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글쓰기 교사로 일을 합니다. 지금까지 총 6권의 책을 냈는데요. 그 6번째 책인 최신작 부지런한 사랑에 대해서 오늘 주로 다룰 것입니다. 먼저 프랑스와 트리포라는 감독의 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트리포가 영화를 사랑하는 3가지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영화를 사랑하는 첫 번째 단계는 보았던 영화를 다시 보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그 영화에 대해서 글을 쓰는 것이고, 세 번째 단계는 직접 영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트리포는 말했습니다. 이 3가지 이상은 없다고도 덧붙였고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영화가 아닌 다른 것을 이 자리에 넣어보아도 사랑의 단계는 성립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트리포의 경우는 이랬고, 이슬아의 경우 사랑의 3단계는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저는 어렸을 때 글쓰기 선생님들을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쓰기 선생님들의 모습을 자꾸 다시 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글을 많이 썼습니다. 말하자면 초등학생 일기장에 굉장히 많이 썼고, 세 번째는 20대가 되어서 글쓰기 선생님이 섰던 자리에 서보았습니다. 이 사랑의 3단계를 거치면서 글쓰기를 가르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배운다는 것이 무엇인가,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 사이에 어떤 아름다운 상호작용이 일어나는가를 굉장히 생생하게 체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부지런한 사랑은 바로 그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책입니다. 저는 23살 때부터 29살인 지금까지 글쓰기 교사로 일을 해왔는데요. 그 일을 하면서 만난 아이들과 그 아이들이 써낸 문장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배우는 책입니다. 사실 부지런한 사랑이라는 제목을 짓고 스스로를 많이 돌아봤는데요. 뭔가 우리가 언제나 부지런히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되게 게으른 사랑을 하기도 하고, 소중한 사람일수록 게으른 사랑을 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엄청 가깝고 오래된 사이일수록 부지런히 다시 보려는 노력을 놓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굉장히 게으르고 이기적인 사람이지만 글쓰기가 업이 되었기 때문에 겨우 덜 별로인 사람이 되어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요. 그러니까 부지런한 사랑에서의 글쓰기란 결국 우리를 게으르게 놔두지 않는 글쓰기의 속성을 말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10대들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게을러지지 않고 마음을 부지런히 쓰면서 사랑을 하는지, 근데 그 사랑의 도구가 글쓰기일 때 인생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탐구하는 과정을 책에 담아보았습니다. 92년생이니까 한 2000년대 초반에 초등학생 때 일기 검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초등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일기를 써서 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당시에 초등학생인 제가 생각을 해보기에도 일기 검사를 왜 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일기라는 건 굉장히 사적인 것이고 나만의 것인데 선생님이 무슨 권리로 내 일기를 검사를 하는 걸까? 그리고 검사를 해서 다 읽고 선생님이 사인을 해주면서 끝나는데요. 왜 선생님이 나의 일기장에 사인을 하지? 내 일기
일기라면 굳이 누가 사인을 해야 된다면 그건 나여야 되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을 했던 게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일기를 본다는 건 굉장히 자격이 있어야 되는 일이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1, 2학년 때는 그냥 뭐 시큰둥하게 일기를 쓰다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굉장히 결정적인 담임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을 편의상 은 선생님이라고 부를 텐데요. 은 선생님께서는 제가 일기를 써가면 그 일기만큼 그 분량의 코멘트를 적어주시는 분이었어요. 보통 초등학생들이 일기를 써가면 대충 읽고 참 잘했어요 도장을 찍어주시거나 뭐 대충 사인을 해주시거나 그렇게 끝이 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일기를 써가면 선생님이 어떻게 답변을 해주실까 그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당시 일기검사를 맡으며 썼던 글을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담임 선생님들은 사인을 하거나 별표를 그려주는 게 다였다. 그 정도가 당연했으니 나도 딱히 불만이 없었다. 하지만 은 선생님은 거의 편지에 가까운 코멘트를 손수 적어주는 사람이었다. 내용은 대략 이랬다. 슬아야, 아버님과 같이 아이스링크장에 다녀왔구나. 재밌었겠다. 유치원 때부터 스케이트를 탔다니 멋져. 나는 스케이트를 못하는데 능숙하게 스케이트를 타는 슬아 모습을 상상하니 대단하게 느껴지네. 주말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들이를 가시는 아버님도 참 멋진 분이신걸? 스케이트장에서 먹은 우동과 떡볶이 얘기도 재밌었어. 일기를 길게 쓰는 걸 보니 슬아는 기억력이 좋은가 보구나. 나는 집에 오는 길에도 일기장을 양손에 펼쳐들고 보면서 걸었다. 어른의 글씨로 적힌 그 문장들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다. 누가 내 일기를 그렇게 열심히 봐준 게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코멘트를 적어주신 은 선생님을 만나면서 초등학생이었던 저의 마음에 어떤 사명감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도 재밌는 일기를 써서 선생님에게 즐거움을 드려야겠다라는 사명감인데요. 그래서 저에게는 일기인이라는 정체성이 생기게 됩니다. 일기 더하기 사람인을 합쳐서 일기를 쓰는 사람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저의 정체성이었던 것 같아요. 일기인은 하루를 보내면서 이런 생각을 늘 품게 됩니다. 그것은 배수화 선생님의 어떤 소설 제목과도 비슷한데요. 바로 이 문장입니다. 어느 하루가 다르다면 그것은 왜일까? 이런 질문을 일기인은 품게 됩니다. 사실 하루가 되게 비슷한 일과 속에 흘러가는 것 같아도 매일매일 다른 디테일이 생겨나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달라지는 디테일에 기대어 일기를 매일매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다정하게 코멘트를 달아주시는 은 선생님과 굉장히 잘 호흡하며 1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글쓰기 교사로 일하면서도 그런 선생님이 되어야겠다고 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10대 후반이 되어서 글쓰기 합평 모임에 찾아갔는데요. 그곳은 어딘 글방이라는 곳이었어요. 거기부터는 이제 일기 검사를 하지 않아도 알아서 글을 쓰는, 그러니까 작가가 되고 싶어 하는 그 10대들이 모였던 곳인데, 거기에서 일기 같다는 평을 들으면 약간 창피해지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일기 쓰는 게 되게 권장되고 일기 검사를 열심히 맡고 그랬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열심히 글을 써갔는데 그게 일기 같다는 평을 들으면 약간은 아쉬운 피드백이었달까요? 왜냐하면 그 글방 모임에서 일기 같다는 것의 합의는 약간 자기 객관화에 실패한 글쓰기, 그리고 자기 자신만을 독자로 염두에 둔 글쓰기, 그러니까 더 많은 독자를 품을 수 없는 오로지 자기 세계 안에 갇힌 글쓰기를 말했습니다. 물론 모두에게 일기가 그런 합의는 아닐 텐데요. 적어도 어딘 글방에서 글쓰기 훈련을 하면서는 아, 작가가 되려면 일기 이상의 글을 써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딘 글방에서 글을 쓰면서 20대가 되었고, 당시에는 제가 신문방송학을 전공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전공으로 대학에 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알바들을 하면서 지내다가 20대 초반쯤에 그 전단지를 돌리게 됩니다. 제가 어떤 일로든 돈을 열심히 벌었어야 했는데요. 당시에 했던 일들 말고 조금 새로운 일,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글쓰기로 돈을 벌고 싶었어요. 근데 아직 작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창작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었고,
그렇다면 어린이에게 글을 가르쳐보면 어떠냐는 선생님의 제안으로 제가 하나의 전단지를 돌리게 됩니다. 그 전단지에는 제 이름과 제 경력과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치면 무엇을 가르치고 싶은지 정리해 놓은 설명글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어린이 글방이라고 적은 뒤 어린이가 글쓰기를 좋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적었어요. 굉장히 야심차고 약간 호언장담을 하는 문장이었는데요. 저는 제가 그걸 적어놓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만 해도 글쓰기가 싫은 날이 너무 많았고 글쓰기는 너무 잘하고 싶지만 너무 어려운 무언가이기 때문에 제 마음을 괴롭게 하는 작업이어서 나도 어려워하는 글쓰기를 어린이한테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지만 일단 자발적으로 교사가 되려면 뭔가 어떤 장담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미래의 저를 믿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렇게 첫 수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어떤 9살 그리고 12살짜리 남자애들에 있는 형제네 집에 출장 글쓰기 교사로 가게 됩니다. 그 형제의 부모께서 저를 고용하셨기 때문이죠. 첫 수업은 매우 수월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첫 수업 때 쓴 글을 역시 일부 인용해 보겠습니다. 11살 김채윤이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물었다. 선생님 대학생이에요? 응, 대학생이기도 해. 그의 볼살은 아주 빵빵하였으나 눈초리는 날카로웠다. 그럼 선생님이 아니고 누나잖아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머뭇거리는 사이 그가 훅 치고 들어왔다. 누나라고 불러도 돼요? 나는 다급하게 말했다. 안 돼. 옆에는 9살 김세윤이 있었다. 몸에서 베이비 파우더 향이 나는 그가 나에게 물었다. 선생님은 작가예요? 나는 잠시 생각해 본 뒤 대답했다. 아직은 아니야. 책 낸 거 있어요? 아니, 없어. 그럼 어떻게 선생님이 됐어요? 그건 어려운 질문이었다. 나를 선생님으로 만든 건 나였기 때문이다. 네, 첫 수업에 들어가자마자 그 9살과 12살짜리 남자애들에게 이제 자격 검증을 받게 됩니다. 말하자면 제가 선생님으로 갔는데 아이들 눈에는 너무 젊어 보이거나 어려 보이고 서툴러 보였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죠. 선생님 대학생이냐고 혹은 작가냐고 책 낸 거 있냐고 아이들이 그걸 물어보는데 저는 당시 작가가 아니었고 책을 낸 것도 없었기 때문에 모든 질문에 아니라고 대답했어야 됐어요. 그 순간에 제가 얼마나 작가이기를 바랬던지 모릅니다. 어쨌든 정식 루트를 밟고 교사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스스로 교사라고 인정해서 교사가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설득하려면 조금 다른 게 필요했습니다. 내가 정식 교사가 아니고 아직 책을 내지 않았지만 너희들에게 글쓰기 수업을 할 거야. 나랑 같이 이런 작업들을 따라와줘 라고 설득을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글쓰기를 하다가 종종 울 때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 너무 하기 싫은 일을 시키면 눈물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형제에게 글쓰기가 바로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사실 글쓰기는 약간 노동이기도 하고 귀찮은 일이기도 하고 생각을 굴려야 되는 일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쓰자고 설득을 해도 할 말 없는데요? 혹은 할 말이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쓰기 싫은데요? 라고 초등학생들은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제가 그냥 쓰라고 하면 절대 쓰지 않거든요. 이 주제에 대해서 저 역시 어떤 소중한 경험을 내어놓아야만 저의 어린 학생들도 무언가를 써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평한 관계로 만났다고도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날 아팠던 적이라는 글감을 내주었습니다. 살면서 언제 크게 아파 보았나, 그때 느낌은 어땠나, 그리고 그때의 고통을 그 문장으로 옮겨 적는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글감을 내주었고 저도 살면서 진짜 많이 아팠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때 9살 김세윤이라는 아이가 굉장히 재밌는 글을 썼는데요. 그것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그 글의 제목은 포경수술이라는 글입니다.
포경 수술은 아주 아픈 수술이다. 내가 겪었던 것 중 제일 아팠다. 원래 형아만 수술을 하기로 했는데 형아만 하면 싸울 것 같아서 엄마가 같이 시켰다. 마취약을 발랐지만 형아는 울고 나왔다. 이게 이 포경 수술이라는 글의 도입부인데요. 제가 이 문장을 읽고 굉장히 감탄했습니다. 마취약을 발랐지만 형아는 울고 나왔다. 예를 들어서 이걸 다르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마취약을 발랐는데 소용이 없다는 얘기니까요. 이 마취약을 발랐지만 형아는 울고 나왔다는 문장은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김세윤의 긴장감을 아주 증가시키고 뭔가 살짝 서스펜스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마취약이 소용없을 정도로 그 대단한 고통은 무엇인가 굉장히 긴장하게 만들고요. 김세윤의 글을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마취약을 바르고 들어갔다. 나는 처음에는 참을만 했지만 맨 마지막엔 아주 크게 소리를 질렀다. 조금 전 의사 선생님이 말했었다. 이빨 뽑는 것보다 안 아파. 하지만 이빨 뽑는 것보다 아팠다. 나는 얼굴이 빨갛게 변했다.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았다. 네, 9살 김세윤의 문장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육체로 느끼는, 촉각으로 느끼는 고통을 어떻게 문장으로 적을 수 있을지 전 항상 고민을 하곤 하는데요. 김세윤의 글에서 어떤 힌트를 얻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빨 뽑는 것도 굉장히 큰 고통인데 이빨 뽑는 것보다 더 아프다니 그것은 굉장히 커다란 고통일 것이다 라고 독자가 추측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얼굴이 금방이라도 폭발할 정도의 고통이었다고 굉장히 센 표현으로 생생하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 포경수술이라는 사건이 김세윤에게 얼마나 결정적인 사건인지 교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른 글들을 또 소개해 보겠습니다. 초등학생들 수업이랑 중고등학생들 수업이랑 조금 결이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는 결정적인 차이들 중 하나는 중고등학생이 될수록 약간의 회한들이 조금 늘어납니다. 초등학생들은 주로 남이나 세상이 미운 경우가 더 많은데요. 중학생이 되고서부터는 자기 자신이 미워져 버리는 경우가 좀 더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탓할 사람은 나뿐인 그런 일들이 아이들에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허예련의 글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제가 어느 날 중학생 여자아이들에게 이런 글감을 내주었습니다. 과거의 나에게 돌아가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써보자고. 지금 가진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과거로 돌아간다면 스스로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냐고. 그렇게 묻자 허예련이 과거의 나에게 쓰는 글을 이렇게 써왔습니다. 남자애들의 팔은 그만 꺾어줘. 남자애들이 절대 너에게 맞는 게 좋아서 맞아주고 있는 게 아니야. 너를 가녀리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의 할머니들 뿐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 너는 나중에 너에게 팔이 꺾인 그 남자애들과의 로맨스를 꿈꾸게 될 거야. 여기까지 읽고 예전에 자신이 팔을 꺾을 때, 무심하게 팔을 꺾을 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서로가 다르게 발육하면서 자신이 장난을 쳤던 남자애들이 매혹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알게 됩니다. 이어지는 문단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되도록이면 할머니 댁에 자주 가려고 노력해줘. 정말 그러는 것이 모두에게 좋을 거야. 이 문단을 썼을 때 예련이의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던 때로 저는 기억해요. 그러니까 과거의 나는 모르지만 지금의 나는 아는 것들을 느끼는 채로 예련이는 글을 씁니다. 예전에는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해서 장난이나 쳤지만 이제는 굉장히 좋아져 버린 상대들에 대해서, 혹은 예전에는 자주 방문하지 않고 약간은 홀대하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방문하고 싶어도 방문할 수 없는 할머니 댁에 대해서 그런 일들이 중학생들의 글에 담기게 됩니다. 여기서 저는 그냥 자신을 조금 미워하게 되는 경험, 회한에 조금 사로잡히는 경험 같은 걸 읽게 됩니다. 이 책은 귀엽고 밝은 아이들의 이야기가 담긴 책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자기 자신과 사이좋게 지내다가 실패하는 경험들이 담긴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어떤 페이지들에서 약간의 슬픔 혹은 애틋함 같은 걸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한편 충분히 만회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모든 일들이 만회되지 않는다면 정말 불행할 텐데요. 11살 양희모는 엄마와 싸우고 이런 문장을 씁니다. 가끔 엄마에게 혼나고 혼자 있을 때면 이런 노래를 내가 지어 부른다. 어차피 화해해야 할 인생. 엄마는 나를 좋아하니까 밤이 되면 괜찮아지겠지. 그 노래를 부르며 나 자신을 위로한다. 저는 이런 노래를 지어 부른 양희모가 약간 천재 같습니다. 어차피 화해해야 할 인생. 엄마는 나를 좋아하니까 밤이 되면 괜찮아지겠지. 이 태평함과 건강함이 되게 너무 좋지 않나요? 그리고 스스로를 위해서 노래를 지어 부른다는 것도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런 노래를 지어 부를 수 있는 배경에는 굉장히 단단하게 자리 잡은 사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엄마랑 여러 번 싸워봤다가 화해해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을 수 있는 노래라고 생각하고요. 관계에서의 탄력? 한 번 잘못했다고 끊어지지 않고 언제든 돌아오는 그런 탄력성 같은 걸 느껴서 굉장히 좋은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양희모의 가족들은 좋은 사람일 때도 있고 나쁜 사람일 때도 있고 어색한 사람일 때도 있고 싫지만 결코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대상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아이의 글을 굉장히 몇 년 동안 가르치다 보면 이 주위의 인물들에 대해서도 아주 입체적으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휘모의 어머니는 이런 점에서 굉장히 멋지고 어떤 점에서 휘모와 싸우기도 하시는구나. 이런 양면성 혹은 다면성 같은 걸 교사가 목격하는 행운을 얻게 됩니다. 그런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본 영화의 어떤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노아 바움백 감독의 결혼 이야기라는 영화인데요. 그 영화의 후반부에 굉장히 좋은 노래가 나옵니다. 아담 드라이버가 직접 부르는 그 노래, 가사가 매우 인상적이어서 제가 일부분만 옮겨 적어 보겠습니다. 깊은 상처를 주는 사람, 내 자리를 뺏고 단잠을 방해하고 살아간다는 걸 알아차리게 하는 사람, 나를 너무 필요로 하는 사람, 나를 너무 잘 아는 사람, 충격으로 날 마비시키고 지옥을 경험하게 하는 사람, 그리고 살아가도록 날 도와주지. 날 살아가게 해. 날 헷갈리게 해. 이 노래를 보면 서로 상충하는 듯한 문장들이 마구잡이로 섞여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한 사람이랑 계속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이 사람이 결코 아주 훌륭하고 좋지만도 않고 아주 최악도 아니라는 것을 그냥 시간과 함께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은 순서대로 찾아오지 않고 굉장히 섞여서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글 속에서도 어떤 한 사람들이 아주 복잡하게 다양한 얼굴을 하고 있는 걸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얼굴을 외면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서 여러 얼굴을 다 보면서 문장을 쓰는 것이 저는 부지런한 사랑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을 할 때마다 저는 조금 강해진다고 느껴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 강해진다는 건 상대방의 여러 얼굴을 볼 용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아까 말했던 노래에서 접속사가 남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보통이라면 이 가사를 그 사람은 나를 살아가게 하지만 그러나 나를 헷갈리게 한다 라고 중간에 앞의 내용을 역접하는 그런 내용의 접속사를 쓸 법도 한데요. 이 노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내용과 굉장히 찬란한 내용을 함께 섞어서 말합니다. 그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일들이 일어난다고 느끼는데요. 저는 이런 사랑의 복합성이 뭔가 문학이 포착하는 무언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에서 아이들이 접속사를 쓸 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고 말합니다. 하지만이나 그러나처럼 앞의 내용을 역접하는 것을 쓸 때 한 번 더 생각해보자고.
왜냐하면 그것을 넣지 않았을 때 훨씬 더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접속사 없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이 글의 마지막 문단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천국과 지옥을 예기치 못하게 넘나드는 경험이기 때문이다. 나를 살아가게도 하고 헷갈리게도 하며 날 가지고 노는 동시에 내가 이겨나가도록 도와준다. 동시에 성립되지 않을 것 같은 두 가지는 사실은 아주 가까이에 있다. 심지어 충돌하지도 않는다. 나는 그것이 사랑의 복합성이라고 느낀다. 이 동시다발적인 복잡함에 대해 말하는 게 문학일지도 모르겠다. 좋은 예술들은 모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듯하다. 그 사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그 사랑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아이들이랑 글을 쓰면서 간단하지 않은 사랑, 단순하지 않은 사람, 간단하고 단순하게 말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열심히 문장을 다듬는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노력이 저는 부지런한 사랑을 향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 한 편을 소개하고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프랑스어 트리포 영화감독 이야기를 해드렸지요. 그러면서 저는 제가 사랑했던 글쓰기 선생님들 때문에 글쓰기 교사가 된 것일지도 모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사랑하는 선생님으로 시작해서 끝나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의 후반부에 저는 아주 소중한 시를 한 편 실었는데요. 그것은 저의 스승인 어딘이라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저는 지금 29살 가을을 보내고 있는데요. 저의 엄마와 동갑이신 저의 스승 어딘도 29살 가을에 글쓰기로 아이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똑같은 시절을 보낼 즈음에 선생님이 쓴 시예요. 너무 아름다운 시라서 이 책의 말미에 꼭 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딘이 학원에서 글쓰기를 가르치시는데 한 아이가 지각을 했대요. 근데 그 지각한 아이가 늦은 건 잘못이니까 반성문을 써오라고 선생님께서 시켰던 것이죠. 그러자 그 아이가 반성문을 썼고 그 반성문을 본 뒤 저의 선생님께서 쓰신 시입니다. 제목은 운명적 이끌림을 아는 내 아이. 학원 시간에 늦은 10살짜리 꼬마에게 반성문을 요구했을 때 코를 훌쩍이며 써내려간 내 사랑하는 아이의 반성문. 어여쁜 반성문. 나는 축구공만 보면 끌려간다. 축구공이 나를 부르는 것만 같아. 눈을 감고 걸어도 축구공이 나를 부르면 나도 모르게 끌려간다. 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끌려가겠다. 아, 삶의 매혹을 아는 너의 눈빛이 얼마나 투명한지 나는 죄를 짓는 것만 같다. 끌려가렴, 아이야. 운명처럼 부르는 그 무엇이 있으면 길을 쫑긋 열고 세상의 끝이라도 쫓아가렴. 가늘고 유연한 다리로 공을 몰듯 지구의 바깥이라도 쫓아가렴. 그 모든 삶은 운명적 이끌림인 것을 이미 직감한 내 아이야. 네, 이렇게 끝나는 시입니다. 저는 이 시가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글쓰기 수업에 늦은 학생이 쓴 반성문을 읽고 이렇게 깊고 넓고 오래된 사랑으로 아이를 본다는 것이 정말 너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딘이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에서는 수업 시간에 늦은 아이의 10살짜리 아이의 지금 이 순간 말고도 아이가 맞이할 굉장히 광활한 미래, 그리고 아이가 누릴 수 있는 광활한 세계, 그런 시간과 공간이 너무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라는 사람의 가능성을 너무나 크고 넓고 또 오래되게 본다는 것이 저에게는 되게 감동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를 사랑하는 선생님 밑에서 제가 배웠기 때문에 뭔가 내리사랑처럼 저도 저보다 어린 이들, 그야말로 어린이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려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한 사랑은 글쓰기 작업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제가 안 해봤던 사랑에 도전하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나온 시절을 보내고 있는 유년기 혹은 청소년기의 아이들을 부지런히 사랑해보려는 과정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이 글을 쓰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쓰기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지신 것 같고요. 이 부지런한 사랑에 등장하는 글쓴이들은 대부분 저보다 어리고 인생을 아직 덜 살아본 존재들이지만 굉장히 훌륭한 짧은 좋은 문장들을 씁니다. 초등학생들의 글쓰기 혹은 중학생들의 글쓰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생각보다 아주 많다는 것을 알게 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글쓰기에 이 10대들의 어떤 에너지가 좋은 영감이자 기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글을 쓰는 것을 더 좋아하고 더 잘하고 싶은 것도 언제나 직접 쓰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작가가 아니었다면 가르치지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조금 더 부끄러울 일이 적은 것 같거든요. 아이들은 제가 발표하는 글들을 대체로 따라가며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에서 제가 이렇게 해라고 하는 걸 막상 제가 원고 마감에서 못 해내는 것도 발견하는 것이죠. 부끄럽지 않은 교사가 되려면 부끄럽지 않은 작가가 되어야 되는 이 두 가지 병행이 저한테 제일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 깜빡이는 커서 앞에서 저도 진짜 막막한데 아이들이 어떻게 첫 문장을 시작하는지 떠올리면 그냥 용기를 내서 시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시작을 잘 못하는 경우는 너무 좋은 첫 문장 쓰고 싶어서 시작 못할 때가 많은데 아이들은 그냥 시작을 해버리더라고요. 혹은 잘 모르겠으면 그냥 두 번째 문장부터 쓰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걸 초등학생 글방에서 저도 처음 배웠어요. 그래서 그냥 시작하고 욕심 없는 문장으로 짧고 단순하게 쓰는 법을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막막한 어른들의 글쓰기에도 초등학생의 글쓰기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부지런히 쓰고 사랑할 체력이랑 사실 비슷한 말일 수도 있겠는데요. 건강인 것 같습니다. 잘 먹고 잘 자서 회복된 체력. 사실 아이들이 글 쓰느라 밤을 새고 와가지고 되게 쾌하게 수업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전 숙제를 안 해도 되니까 밤은 절대 새지 말라고 항상 강조하는데요. 왜냐면 잠은 진짜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잠을 못 자면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글을 못 쓰는 사람은 돼도 괜찮은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쓸 체력, 사랑할 체력 떠나서 그냥 체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